예,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두 분께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좀 짧게 듣고 오늘 대담을 좀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보십니까? 참 올 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과 파면이 이루어졌고 또 그걸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여야 간에 많은 정쟁들이 있었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해에는 좀 이제는 좀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을 누가 더 이해하는 정치를 하는지 이런 경쟁을 하는 그 여야 간의 그 관계가 좀 복원됐으면 좋겠고 협치할 땐 협치하고 정쟁할 때 정쟁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새해는 협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좀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예, 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그 계엄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또 예기치 않았던 조기 대선이 이제 있으면서 저희는 정권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탄핵의 과정에서 저희 당 내분도 안에 그 여러 가지 또 분열 현상이라든지 또 의견의 차 때문에 아직도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해에는 좀 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지방선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당은 또 좀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 한 해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좋은 일, 행복한 일이 많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저도 두 분께 미리 좀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제 마지막 올해 뉴스 1번지인데 그 마지막 방송을 두 분과 함께해서 저 역시도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의도 펀치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병기 사퇴에도 후폭풍 계속.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각종 특혜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인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대화 녹취 내용을 듣고 저희가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제가 관여를 갖다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저랑 의원님이 공관위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간이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걸려버린 겁니다. 돈부터 돌려주세요. 이제 일단 돈부터 돌려주고 이거 좀 보자. 당신을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지금 김경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또 김병기 의원은 이를 이제 묵인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상에 빠져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네. 김병기 의원은 되게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김경 시의원하고 이제 강선우 보좌관이 아마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직접적인 수수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일단 빠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전 원대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조사를 같이 좀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참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좀 일어난 것이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당의 공천 시스템을 완전 무너뜨린 거고 또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서 공직선거법상 또 처벌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그 사실관계들을 명확하게 규율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려고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국회를 연결했을 때 박수현 대변인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만 이른바 멘붕이다, 이렇게 멘붕에 빠져 있다 이런 좀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정치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공천원금 이런 얘기들을 정말 들어본 지가 정말 한
20년 전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지. 예. 지금 우리가 공천 시스템에 이런 거를 이제 혁신한 이후에는 전혀 이런 거와 관련된 자본들이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갑자기 터져서 사실 우리 민주당 내 의원들은 사실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도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지금 팩트로 확인될 것이 당장은 그 돈을 돌려줬는지, 그리고 그러면 왜 단수 공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공관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위원장은 이제 외부 위원이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공관위원들이 이제 후보들을 여러 가지 자격들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뭐 여론조사도 보고 뭐 재산 상황이나 도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품 수수와 연관돼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팩트들부터 일단 조사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의직 사퇴를 주장하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천 헌금이란 자체는 아까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녹취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녹취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로 그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1억을 받았고 이거를 이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살려달라는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 상황이요. 그 살려달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강선우 의원이 그 당시 때 이 사안 자체가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단 말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김병기 지금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 사안에서 지금 윤리 조사에서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물론 지금 통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뭐 이게 돌려줘라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대한 명쾌한 그 시당의 간사로서 책임자로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네. 조금 묵인하고 이래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1억을 돌려주라 했지만 돌려줬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지가 않고, 그리고 왜 다음날 바로 이렇게 단수 공천이 실제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당시 때 시당위원회의 간사로서 책임을 갖고 있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느냐. 또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의혹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비판이 많이 올라올 것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좀 여기에 대한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왜?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그 전반적인 공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여기서 뭐 직접적인 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빼야 된다는 뭐 그런 정도의 또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이 고발 조치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숨겨야 되겠다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숨기려 하다 보면 이거 숨기도 하다 보면 더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할 건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명하고 책임져야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또는 조사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드론 속보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전해드리고 제가 좀 대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 전담팀이 오늘 오전에 경기 가평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속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첩한 전재수 전 장관 등 정치인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강제 수사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좀 대담을 이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태로 이제 이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 일단 진성준 의원이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4개월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이제 원내대표 보궐선거의 변수는 임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임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내대표 선거의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네. 그래서 5월 둘째 주에 선거하기로 이렇게 우리 당규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둘째 주에 이제 선거하는데 예. 뭐 지난번 원내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있어서 6월 3일 이후로 그 주로 이제 연기는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연기를 하려면 이제 최고위 의결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5월 둘째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리가 되면 한 달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어서 1월 11일 날 이제 최고위원들 보궐선거 보궐선거, 마침이 네. 있어서 그 날짜를 맞춰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한 4, 5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는 아주 큰 권한들이 있거든요. 제일 큰 권한들이 뭐냐면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또 상임위 또는 특위라든지 또는 국정조사나 예산안 할 때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갖고 있는데 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위기를 좀 수습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훨씬 더 이제 막중한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 5개월짜리 보궐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냐. 이제 기존에도 지금 다음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보궐선거니까 네. 다음에 5월 이제나 6월 초에 있을 원내선거 때 1년짜리 선거에 출마할지 그냥 이 보궐선거에 출마할지가 이제 좀 관건인데 오늘 진성준 의원이 본인은 그 4, 5개월 자녀 임기만 하겠다라고 해서 출사표를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이 이제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저는 사실은 그 같은 이유로 이런 것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바로 내년부터 내년부터 내일이잖아요. 바로 지방선거 준비 체계로 지금 다 당이 다 지금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라서 네네. 굳이 이렇게 뭐 경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중량감 있는 좀 그리고 좀 연륜 있고 관록이 있는 다선 의원들 중에서 좀 한 분을 이렇게 좀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아마 그렇지 않고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졌습니다. 네네. 지금은. 한 번 연임해서 임기가 1년 4개월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연임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 원내대표 보궐선거 관전 포인트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민주당이 말하는 지금 그 원내대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정청래 대표와 또 새로 부임하는 원내대표와의 관계도 사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그 투톱이 뭐 지금까지 뭐 그런 불협화음 없이 또 우리가 친명 뭐 이런 친청 이런 것 없이 잘 해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내 역학구도라는 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체제가 가고 있는데 또 최고위원들도 새로 뽑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내사령탑이 정청래 대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느냐 상당히 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전 포인트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됩니다.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4개월짜리 원내대표를 하지만 이 4개월이 지금 이재명 정권 초기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 원내를 이끌어가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들을 처리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진 분이 돼야 될 건데 아무래도 이 정도도 출마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성준 의원만 지금 출마 선언을 했지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추대 형태로 되는 것보다는 아마 경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보고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둔 것은 나는 이 4개월만 하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만 집중하겠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봤을 때 그렇죠. 저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아마 진성준 의원이처럼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여의도 펀치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탕평과 배신입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해운 전 의원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지금 여야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내란 옹호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어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후에 좀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통합과 실용주의 관점에서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만 네. 그 후보자가 과거에 그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그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사과를 하고 입장 표명도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나 당원들이 인정할 때까지 예. 계속 사과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진정성을 실제로 또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통합과 실용 관점에서 그 이제 전문성,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인사를 갖다가 이제 골고루 등용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인데 예. 이것은 뭐 갑자기 지금 뭐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정략적이다, 지방선거용이다, 사람 빼가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런 관점만 볼 것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조에 맞춰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 오히려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즉각적으로 제명하고 배신자라고 계속 강하게 이제 비난을 하던데 한편으로는 보면 속으로는 되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하에서는 합리적 보수와 중도가 설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마다할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비난보다는 그 국민의힘이 그런 합리적 그 보수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당을 좀 혁신하고 그 따뜻한 보수 쪽으로 이렇게 회귀하고 중도 확장을 하는 그런 전략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네. 그럼 예를 들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난하듯이 정략적이다, 사람 빼가기다, 지방선거용이다라는 거기에 동의할지 아니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그 능력주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사를 고르게 쓰는 그것이 잘한다라고 평가할지는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는 그런 국민의힘의 그런 시각보다는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예. 이해운 후보자는 당파성에 매몰돼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사과의 변을 이제 표명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얼마나 많은 분이 좀 그 부분에 납득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당파성에 매몰돼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신 분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인가. 사실 이 계엄 이후에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계엄, 탄핵, 조기 대선 그리고 찬탄파와 반탄파의 어떤 분쟁 그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그래도 우리 정치인들,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직까지 어떤 게 옳았느냐, 어떤 게 맞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대통령이 파문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때 탄핵을 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서도 지금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해운 장관은 지금까지 한 행적들을 보면 계속 지금 탄핵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강성지청의 말을 계속 옮겨온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본인이 당파성에 매몰돼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이래 버린다면 그 긴 시간 1년 동안 했던 그 행동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공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 현직 당협위원장입니다.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 있다가 좀 정치권에서 멀어져 가지고 계시던 분을 모셔온 것도 아니고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런 분 특히 우리 수도권에서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서울의 서초구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네, 예. 이런 분이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시잖아요. 실용과 통합. 그 실용과 통합이라는 이유로 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들일 수 있나요? 그러면요. 민주당 지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와 절연해라. 민주당도 그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용과 통합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온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것을 어떻게 그냥 통합의 정치다는 그 말 한마디로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요. 이 예원 우리 지금 장관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시장 원리를 강조한 보수 그 경제학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확장 재정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충돌되잖아요. 자, 그러면 올해 환율 전쟁도 있고 이런 확장 재정론을 펼치면서 이 경제가 잘 안 돌아갔을 때,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올 수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로 쓰기가 너무 좋거든요. 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다 짐을 덜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 당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조건 통합과 실용이라는 말로만으로는 당위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현정 의원께도 좀 첨언을 들어볼 텐데 네.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 후보자가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라는 이런 이제 의혹도 있고 네. 또 전환기시 등이 참여하는 집회에도 참석을 했다라는 이런 좀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보도 보니까 일단 그 주도했다라는 것은 본인도 부인을 하고 있고 그때 삭발을 했던 참여자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내용은 뭐 그 사실은 아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1월 달이 아마도 공수처에서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을 체포한 바로 그 즈음에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그런 집회들 많이 했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부적절한 행동이 맞고요. 그런 탄핵 반대 그 삭발을 떠나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그런 집회를 한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사과해야 되고 그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윤호개인이나 이런 거에 절연하는 모습 그리고 사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비판하신 그 지점,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당협위원장을 하다가 그 후보자를 수락했고 또 확장 재정 기조에 반대하는 건전 재정 기조했던 분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비판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능력주의, 통합과 실용, 그 능력,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로 갔을 때 계속 비판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예. 그 이재명 정부에서 그 방패막이를 삼기 위해서 그 중요한 기획예산처 장관을 시킬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도 설계해야 되고 또 나라의 국권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자리를 그 야당의 3선 의원을 했던 분을 갖다가 거기를 임명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진정성을 가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정치와 행정은 약간 구분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확장 재정과 건전 재정의 그것이 결코 이렇게 조화가 불가능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 영역은 그 예산과 경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또 국정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본인이 밝혔거든요. 그럼 국정 목표에 맞춰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확장적 재정을 써가지고 그때 내수가 살아나서 세수가 많이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건전 재정을 오히려 더 잘 되게 한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확장 재정과 건전 재정이 꼭 이렇게 서로 아주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다. 같이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부처 안에서 다양한 그 의견들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그 가장 그 국민들이 바라는 그 지점에서의 그 목표, 그 지점들 찾아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높이 사서 후보자를 지명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제 발언 기회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좀 충돌되는 부분인데 네. 분명히 파괴가 맞잖아요.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은요 정반대의 그런 방향을 가진 경우에 그게 과연 잘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장관과 대통령의 그 어떤 경제 철학이 기본부터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무조건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지적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 진영 인사들을 잇따라 기용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연일 당성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내 반응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해운 전 이제 당협위원장을 이렇게 네. 제명 조치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의 어떤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해온 행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해운 장관은요, 강성지청의 그런 마음을 더 대변해온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혼 이 지금 신임 후보자의 이 케이스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좀 더 확대된 해석을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당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척하겠다는 느낌 이런 쪽으로 만약 말을 한다면은 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엄 1주년 때 그때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사과를 했던 40명의 의원들은 그럼 당성이 부족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당성이라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말을 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다음 당대표나 지도부의 말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당성이 강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해운 전 장관의 케이스는 이 케이스 자체로 정리를 해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당성이 어땠다, 부족했다, 앞으로 어떻게 당성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그 당성이라는 것이 네. 본인이 이제 기대고 있는 구구 강성 당원들만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합리적 보수가 설당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판할 수 있고 그렇게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떠난 거에 대해서 뭐 징계도 저는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예. 그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당성만 강조한다 그래서 그게 그냥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당내에서 하고 있는 그 말은 보면 중도 확장도 얘기하고 있고 또 당성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 안 맞아요. 근데 언행이 불일치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단계 관련돼서도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지금 조사 결과를 조사 결과 네. 발표했는데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예상대로 중징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친한계 최고위였는데 2년 뭐 당원권 정지 중징계 공고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이어서 또 김민수 최고도 한동훈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방송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어젠가 오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면서 이렇게 그런 구구 강성적인 그런 행보들 때문에 떠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당 안에 있는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까지 내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대안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하고는 헤어질 결심을 이미 한 것 같고 예. 한동훈과 친한계들을 제거한 다음에 자기가 계획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연 확장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대단히 본인만의 생각이고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외연 확장을 얘기하면서 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이며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 안에서의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오히려 장동훈 호가 오히려 난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호개인 내란 옹호 이런 것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국민들 위해서도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그걸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당 밖에서의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당무 얘기까지 좀 해주셨어요. 예. 네. 저도 연결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제 발표한 이 당무감사위원장의 발표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이 표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어떤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또 책임이 어떤 책임인가를 밝혀야 되는데 예.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실제로는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저는 봐요. 일단 분명한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한동훈 전 대표는 절대 본인은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이 그런 게시물이나 이런 것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지금 이호선 위원장이 낸 그게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 동명이인들이지 않습니까? 동명이인의 글을 가족 게시물로 조작해서 발표를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겠죠. 우리 당무감사위원회 규정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윤리위원회로 가더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징계를 내리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많은 저항이 부딪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펀치 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